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또 도행반야경 읽기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도행반야경 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구절이 여러 불보살들, 수많은 비구승들과 불보살들이 함께 있었다. 왕사성 기사굴성에 있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철법이 시작되는 장면이 있었고요. 왕사성 구경도 한번 했습니다. 영주성 구경도 하고요. 그때 10대 제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원래 저기 도행 반야경에는 수보리가 기본적으로 대고정이 되어서 부처님의 설법이 진행되죠. 근데 오늘은 그 뒤에 있는 화면 아마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제일 처음 첫 시간에 했던 자료 가지고요. 앞에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에 있는 논의 제1가전현이라는 분 얘기를 조금 하면서 반야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사상적인 어떤 논의랄까요? 그런 데서는 많이 얘기가 좀 안 되었던 건 아닌데요.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계보를 만드는 거는 좀 최근에 시도된 그런 거여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마침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소개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대 제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에 여러 계통이 있는데 여러 흐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사상적인 분화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차이라든가 혹은 제자들의 어떤 성향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타 니파타와 반야경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타 니파타라고 하면 많은 분들 거의 다 한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수타는 경전이라는 의미고요. 니파타는 장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모음이라는 의미도 있어 가지고요. 한국에서는 경집이라는 제목으로도 번역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타니파타와 저희들이 읽는 반야경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여 가지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초기불교의 인연과 명상에서 제일 마지막에도 한번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때 10번으로 끝났나요? 만수를 넘어가는 바람에 10번으로 끝내서 그 얘기는 이제 못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로 참고했던 책, 제가 번역했던 책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부분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그 책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게 주제가 뭐냐 하면 나와 있는데 부정의 수사학입니다. 저희들이 반야경을 보면 특히 반야신경 같은 걸 보면 전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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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예, 무한히 비설심이 무색성이 있었고 우리도 아까 반야신경 낭송할 때 무가 몇 번 들어갔습니까? 세 보셨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전통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어떤 부정의 수사학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효 학당 할 때도 요 얘기를 잠깐 들여다가 그때 제가 잠깐 이제 핀트를 잘 못 맞춰가지고 자세하게는 못 드렸는데 저희 이제 그 불현 선생님의 호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이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직접 만나 뵙기도 전에 이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아 이거 굉장히 좀 멋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원형학당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 원형님께 말씀드렸더니 금강산매경론에서 이렇게 따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기영 선생님, 부련 선생님 번역하신 부분 제가 따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함이 없으되 파하지 않음이 없으며 입함이 없으되 입하지 않은 바 없도다. 가히 무리지질이며 불연지대연이라고 할 것이로다. 할 때 불연지대연 할 때 이 불연에서 나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파해서 파가 없죠. 그 다음에 무불파해서 불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가지고 이 얘기는 사구 부정을 할 때도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면서 일체를 부정하는 어떤 무집착, 무견해의 입장이다. 언어를 초월한 그런 어떤 경지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식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걸 왜 좋아했냐면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인도철학과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매우 독특한 과였고 사실 뭐 이경 선생님께서 재직하셨던 학과였고 거기서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거기 많이 배우는 문헌 중에 또 고대 문헌 중에 뭐 베다, 우파니샤드 이런 거 있고 아마 옛날에 원예학당 다니셨으면 우파니샤드 강의 혹시 들었던 기억이 가액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유명한 구절 중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하죠? 마하바키야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격언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함 브라흐마 아스미 하면 아함 나는 브라흐만 아스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따뜻뜨바 마시 해서 너는 그것이다 뭐 이런 식의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특히 좋아했던 게 이 구절입니다. 네띠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불연이거든요. 불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영어의 not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물론 나 이띠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말이기는 한데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어가지고 요 구절만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법회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추진이 어딘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유명한 말들은 지 혼자 생명력을 가지고 막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출전이 있는 말인데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연 선생님의 호인 불연하고도 사실은 통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딴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졸업생 그 다음에 뭐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동기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출판사를 하나 만들자.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출판사 이름을 뭘로 할까 했을 때 제가 네티 출판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제안했을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얘기냐면 사고 분별할 때도 나왔는 얘기입니다만 정견을 포함해서 어떤 견해를 갖는 것과 상반하는 완전한 견해 없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불교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게 면면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반야경이나 심지어는 그러니까 반야경의 그 주석 형태가 중간 사상이니까요. 이론화한 형태가 중간 사상이니까요. 반야 중간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선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뭐 선 같은 경우에는 뭐 우파니샤드나 스타니파트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반야경의 흐름에 이어서 선사상도 성립을 한 거니까요.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이론화하고 뭐 질서를 만들고 세계를 이제 건설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하는 식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인간의 일종의 수행의 흐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삶을, 견해와 무견해의 대립이라고 했을 때는 본부의 삶을 어떤 상이 있는 것이라면 성자의 삶은 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뭐 늘 하는, 많이 듣는 상을 짓지 말라, 상을 짓지 말라 할 때 그 상이거든요. 제가 이 오온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은 상상입니다. 뭔가를 상상하는 건데 특히 개념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주로 상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인 상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상행위 전체를 상은이라고 합니다. 유식에서는 우리의 마음 전체의 작용의 특징을 상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님들 많이 계시지만 점심 먹을 때 무슨 상상하십니까? 저녁 뭐 지을까 상상하시잖아요. 저녁 먹을 때 뭐 합니까? 아이 내일 아침에 또 뭘 하지? 뭐 이런 거 상상하시잖아요. 이게 다 상상행위거든요. 그래서 범부의 삶은 이런 상상의 틀로 규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맛이 없습니다. 네. 점심을 먹을 때는 먹는 그 맛에 딱 집중을 해서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저녁 뭐 하지? 하다 보면 이제 점심 맛을 이제 못 느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상과 무상의 어떤 차이입니다. 여기서 쭉 갑니다. 여기서 쭉 가서요. 상에서 희론이 발생하고요. 희론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고요. 분별이 또 희론에서 발생을 하고요. 분별도 상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어떤 이론적이거나 구성물을 만들어서 견해를 세우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옳리 저게 옳으니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선종이 최고야, 초기 불교가 가장 오래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견해를 세우고 집착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뭐 종교적인 얘기만은 아니고요. 비근한 예로는 사실은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정치 얘기입니다. 빨간 당이 올리, 파란 당이 올리 하면서 바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연휴 휴가가 들어갈 텐데 가족들과 모이면 싸웁니다. 그래서 밥상 한번 엎고 형제끼리 한번 티격태격하고 또 헤어지고 뭐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견해를 세우고 집착을 하는 전형적인 범부의 삶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반대가 성자의 삶인데요. 이 무집착, 무견해의 수행 방식,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수타니파타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반야경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반야경은 그냥 읽으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뭐 반야신경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무한이비설심이 전부 없다라고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런 수행에서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반야경을 읽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 수타니파타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타니파타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이고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뱀의 장, 그 다음에 뭐 짧은 경전의 장, 그 다음에 긴 경전의 장, 뭐 초기 불교 같은 데 보면 디가니까야 하면 긴 경전을 모아놓은 걸 디가니까야라고 하는데요. 보통 마하가 붙어도 경전에 마하가 붙어도 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마하박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의 장, 그 다음에 피안 가는 길의 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의 장과 피안 가는 길의 장,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되어 가지고 이 두 장은 팔리 니까야에서도 따로 이름을 이렇게 그 서너 번씩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팔리 니까야를 이제 결집을 할 때 이미 수타니파다는 이 한 품 정도, 한 품 두 품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팔리 니까야를 찬술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성립을 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뱀의 장,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이죠. 그 안에 무소의 불경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경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장에 있는 무소의 불경과 4장, 5장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8의 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타니파타가 좋은 점은요, 제가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서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굉장히 소박하고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 몇 안 되는 경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요, 읽으면서 짧은 얘기지만 내 마음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반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뱀의 장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 하나는 여기 팔리오로 넣어놨는데 이거 재미있어 가지고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게 뱀의 장해서 팔리오로는 우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산스크리트도 우라가일 겁니다. 근데 이 우라가 뭐냐 하면 배입니다. 배고요. 이 가가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가다 할 때 그 가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것입니다. 배로 가는 것. 배로 가는 것이 뱀이죠. 산스크리트 단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학생들 처음 산스크리트 배울 때 재미있는 단어다 하면서 소개할 때요. 이 우라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리로 마시는 것 하면 뭐일 것 같습니까?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시겠죠? 허공으로 가는 것 뭡니까? 새죠. 그 공안에도 있는 공중조적이라고 할 때 나오는 그 새에 원래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하늘에 새가 갈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 그 새라는 단어를 이제 하늘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단어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나와가지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 산스크리트 팁에도 발리오 배우라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타니파타 한번 잠깐 맛을 한번 보실까요? 수타니파타는 이제 체계화되기 이전에 굉장히 소박한 교리와 수행을 다양한 비유로 보여져 가지고요. 우리한테 가슴에 울리는 게 많죠. 여기는 제가 그 수타니파타는 번역본도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오래전에 나온 법정스님 번역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번역을 제가 가지고 봤습니다. 여기에 수타니파타 1장의 첫 번째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퍼진 뱀의 독을 약초로 제거하듯 일어난 분노를 제거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입니다. 연못에 들어가 연꽃의 꽃과 줄기를 모두 꺾듯이 욕망을 완전히 잘라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구절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후렴구는 이 뱀의 장, 이게 뱀의 경이거든요. 뱀의 장의 첫 번째 경전 이름이 뱀의 경입니다. 요 후렴구 때문에 뱀의 경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요 뱀의 경 때문에 이 장 전체가 뱀의 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 책 제목 지을 때 되게 뭐랄까요 얼렁뚱땅 지어요. 논어 1장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하기 시습지 하면서 그 하기 합니까? 첫 구절이거든요, 노래. 그래서 하기장 이렇게 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충 대충 짓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지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의 첫 번째 병의 첫 두 구절이 됩니다. 근데 퍼진 뱀의 독을 약초로 제거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어난 분노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요 제거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꾹 누릅니다. 보통은 꾹 누르고 참죠. 예, 꾹 누르고 참습니다. 뭐 아이들 다 키우셨으니까 방 청소 좀 해. 그러면 절대로 안 하죠. 예, 저희 애 엄마가 늘 하는 투덜투덜거리면서 방 청소해 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방 딱 열자마자 화가 팍 치솟죠. 예, 근데 꾹 참습니다. 꾹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눌러두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수타니파타 첫 송에 나오는 이 일어난 분노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거의 방식은요, 그냥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거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를 누르지도 않고 터트리지도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터트리거든요. 누르거나 터트립니다. 그런데 누르지도 않고 터트리지도 않고 다만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동경대 무슨 연구팀이 발표했다, 하버드대 무슨 연구팀이 발표했다 이런 말은 거의 안 믿는데 하버드대의 어떤 연구팀이 발표하기를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의 지속 시간은 6초라고 합니다. 6초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감정이 그냥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것.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내뱉거나 손을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수행이 수타니파타, 특히 4,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이 무견해나 무집착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사고분별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수행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무소의 뿔경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고 그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해치지 않고 자식도 바라지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코뿔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방에 속해 있는 그는 증오 없이 무엇이든 만족하고 두려움 없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고 어느 하나도 해치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죠. 자식도 바라지 말고, 자식도 안 바라는데 무슨 친구를 바라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식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인도 브라만 사회에서는요, 자기 제사밥 먹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있어야, 특히 장남 아들이 있어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제사를 지내줄 수 있기 때문에 불멸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멸 혹은 영생, 이거를 이제 감노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 행위가 감노의 행위고요. 자식을 낳는 여성이 감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시되었던 그런 겁니다. 요즘 뭐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니까 에이 인연 끊어, 요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생을 보증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바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철저한 무집착의 얘기입니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도 당연한데요. 그 당시 사회상을 알고 읽으면 이거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구나 하는 그런 뜻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에 속해 있는 그는, 이것도 이제 아까 금방 했죠. 그래서 이 경전이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죠. 무소의 뿔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소설도 있나요? 한국에 뭐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뭐 그런 소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 경전이 코뿔소의 코의 비유경 아닙니까? 요게 독각 얘기거든요. 독각이 뭡니까? 독각이 부처님이 없을 때 스스로 깨닫고 혼자 생활하는 수행자들, 수행자 집단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붓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팔리어로는 빠체카 붓다라고 하고요. 뭐 산스크리트로는 뿌라티에카 붓다라고 해가지고 뭐 빠체카 붓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체카 혹은 뿌라티아야 하면 인연할 때 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뿌라티에카라고 해가지고 빠짜야라고 하면 연이어서 연각이라고도 하고 뿌라티에카라고 해가지고 홀로 깨달음에서 독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인각유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인유각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각유라고 하면 이게 기린입니다. 기린린자를 써가지고요. 기린이 뿔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코뿔소가 중국에 없으니까 말을 번역할 때 도대체 뭘로 번역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뿔이 하나인 동물은 기린이잖아. 그래서 기린의 뿔에 비유되는 깨달은 자라고 해서 인각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각유는 코가 꼭 하나여서 중국에서는 전설적인 동물 기린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독각을 의미하는 인유각, 기린에 비유되는 깨달은 자 이렇게 되죠. 인각유 독각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여기서 무소의 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여기 기린이 되었습니까? 기린 요새 기린 생각하면 기린 뿔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빨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개죠, 두 개. 목이 긴 두 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그 기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이 기린입니다. 자, 아침부터 예, 이게 그래도 뭐랄까요? 제일 딱 직관적으로 제일 보기 편해가지고 중국의 상상의 동물은 뿔이 하나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경주의 천마총도 이거 천마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천마이냐 기린이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전설상의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기린은 뿔이 하나여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코뿔소 인도 코뿔소를 기린으로 번역하고 그 무소의 뿔과 같은 깨달은 자 홀로 깨달은 자를 인각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는 나올 때마다 기린 맥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래서 이 코뿔소경은 아마도 부처님보다 조금 앞서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초기 교단과는 약간 별개의 어떤 집단의 깨달은 자들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 안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불교화된 그런 어떤 수행자 집단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수타니파다 조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5장은 팔리니카야에는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게 약간 반개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소의 불경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한 2개 더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의 행복도 괴로움도 버리고 환희도 슬픔도 버리고 순수하고 고요한 평정을 얻고서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그야말로 대자유의 경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1개송은 너무 유명하죠. 67개송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전의 행복도 괴로움도 버리고
환희도 슬픔도 버리고 순수하고 고요한 평정을 얻는다. 이게 어떤 경지를 얘기를 할까요? 이게 제가 그 초기 불교의 이념과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법회 제목이 삼매에서 정려로라는 그런 제목의 법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려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4정려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행복과 고통을 끊고 이전의 만족과 불만도 사라지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면서 평정과 자각이 완전한 네 번째 정령에 도달했다. 그래서 자각과 평정이 완전한 상태가 제4정령이고요. 이게 사실은 일반의 경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그때도 드렸을 겁니다. 요 얘기가 1, 2, 3, 4단계로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수타니파타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인 무소불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67송 앞에 있는 66송은 초정려 얘기를 하고 있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초정려 썼다가 바로 제사정려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화가 안 되어 있죠. 끝부분 자체가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체계화되기 이전에 정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얘기가 아마도 깨달음의 경지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각을 하고요. 평정이라는 것은 그 감정 상태와 나를 이렇게, 평정은 기본적으로 떨어져서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감정 상태와 나를 떼놓음으로써 감정이 나를 덮치지 않게, 잡아먹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게 완전히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24시간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소불경이고요. 제 4장과 제 5장은 조금 이런 식의 비유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는 그냥 아까 일하스님인가요? 거기서 아니고 제가 따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적이든 혹은 외적이든 어떤 현상이든 알았을 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한 이들은 그것을 열반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내적이든 외적이든 해서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내 몸에 관한 것이든 혹은 내 몸 바깥에 관한 것이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적이라고 할 때 보통 불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불교 교리가 뭐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외적은 뭐 비불교도의 교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불교의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진리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열반으로 우리는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이미 열반의 자격을 상실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더 낫거나 더 못하거나 혹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형태에 접촉되어도 자신을 상상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자신을 상상한다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나는 남자야. 나는 가장이야. 나는 뭐랄까요, 사장이야. 뭐 이런 식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러한 정체성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거나 못하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절도 제가 처음 저희 연구원에 와서 법회를 할 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뭐 무화설의 현대적 의 하면서 할 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쭉쭉쭉 있는데요. 부탄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딱 여기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후대 아비달마에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체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외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도 멈추라, 하지 마라 하는 것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외적인 대상에 대한 상상,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 일체를 거부 혹은 부정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청정에 관한 8개 성인데 그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된 모든 현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유행하는 자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겠는가? 지혜가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라무는 청정이 다른 것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으며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된 것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공덕과 악행에 오염되지 않고 취했던 것을 버리고 여기서 어떤 것이든 조작하지 않는다. 만들어내거나 상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늘 현재에 머물면서 그것을 자각하는 것,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된 것에 관해서 어떤 가장 미세한 상조차도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지 않는다.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그 바라문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개념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와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반야경을 설명할 때와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아주 굉장히 초기 불교 인연과 명상할 때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9단계의 선정의 심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식의 선정의 체계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의 체계화된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현재에 머물면서 개념화 작용이나 상상 작용, 희론 작용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수행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8배 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 다툼과 논쟁의 장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견해가 생기면 항상 다툼, 논쟁이 생기거든요. 아까 무슨 빨간 당, 파란 당 얘기도 했고, 뭐 외도, 불교도 얘기했고, 뭐 초기 불교, 뭐 선종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견해든 똑같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견해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그 견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견해 외에는 다른 견해는 잘못된 견해가 되니까요. 거기서 다툼과 논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읽어보면요. 보통의 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이 아주 사라진 상태도 아니다. 이게 이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형태로 나중에 선정의 하나의 형태가 되어버리죠.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한 이에게는 개체가 사라지나니 이게 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아마 자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는 희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상을 멈춤으로써 희론도 사라짐으로 개체가 사라진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의존적임을 알고 관찰하는 성자는 그 의존성을 파악하고 진실한 가르침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고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장난으로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밈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게 영국은 격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유명한 이제 밈이 하나 있습니다. 바보하고 싸우지 마세요. 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이 그거 틀렸어요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열심히 싸워야지요. 가르쳐줘야지요. 하니까 그 현자가 네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뒤에
까지 이어집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자는 윤회하는 각가지 존재의 상태, 윤회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10대 제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우파니샤드 얘기를 먼저 했냐라고 했을 때, 가전현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도 수타니파타와 저희들이 있는 반야경을 막연하게 사상이 비슷하네 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물과 지리로 이어지는 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전현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재미있게도요, 이거 제가 원효학당 할 때 공사상 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론에 인용된 유일한 초기 경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론의 15장 7송에 가전현경이라고 아예 이름을 딱 들면서요, 가전현경에서 세조는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견해를 부정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억과 번뇌는 분별에서 나오고, 분별은 희론에서 나오고, 희론은 공성에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중론의 유명한 구절로 이어집니다.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현경을 한번 보면요, 정견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존재와 비존재라는 견해가 없이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 것, 즉 무견해와 무집착의 방식을 가전현이 직접 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전현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수타니파타 8배장, 그러니까 제4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게 몇 가지 이제 이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니까야의 한 경전에서 아예 이 가전현이 수타니파타 제4장의 한 경전을 아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가전현의 제자가 소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소나라고 하는 비구가 부처님 앞에서 이 8장을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낭송을 하니까 부처님이 나 발음 좋다, 네이티브네, 뭐 이런 식의 칭찬을 막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자기 제자가 아따까바까를, 그러니까 8장편을 낭송을 했으니까 당연히 스승이 이렇게 물려준 거겠죠. 그때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을 따라서 이렇게 암송해서 기억해서 전승하는 시기인데, 당연히 스승이 이렇게 암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줬겠죠.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꿀떡경이라고 이게 마두 핀디카라고 하는, 마두가 꿀이고 핀디카가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덩어리로 만든 거죠. 이제 꿀떡, 이제 마두 핀디카 경인데요. 아예 가전현이 무견해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탈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으며 욕망에서 벗어나 번뇌가 사라진 성자의 경지를 가르친다 라고 하니까요, 하고 부처님은 저기 숙소로 돌아가서 쉽니다. 그러니까 불구들이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아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까 해가지고 불구들끼리 논의해서 역시 이런 거 설명하는 데는 가전현이 최고지 하면서 가전현을 찾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고 묻거든요. 그게 밑에 구절입니다. 존경하는 마하카차나 존자께서는 세존께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간략하게만 설하신 이 본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하카차나 존자께 가서 이 내용을 여쭈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가전현이 등장하는 거의 모든 경전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사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부처님이 간단하게 한마디 툭 던지고 부처님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돌아가서 쉽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간단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하면 딱 두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아난이고요. 왜냐면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두 번째가 가전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전연은 반드시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설법합니다. 아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나는 늘 평생 모신 분이기도 하고 늘 가까이 이렇게 계신 분인데 가전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부처님이 설법하고 아이고 나 좀 자야겠다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비구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게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서사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한두 경전에 가차나가 잘 설명했어 하면서 세존이 인가를 해주시는 그런 경전도 있습니다. 이 경전의 서사구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여기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이다. 상상하지 말라고 해놓고 상상을 하는데요. 아마도 가차나는 부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고 부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전의 서사구조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을 때만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전인이 그럼 도대체 왜 직제자가 아니고 부처님과 만난 적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가전연이 태어나고 살았던 위치를 보면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이게 마두라 아니면 아반띠라고 경전에 나오거든요. 여기 어디냐 하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원장님께서 막 설명 잘 해주시고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보드가야고요. 깨달음을 보시고 사르나트에서 첫 설법을 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고 라자그라하와 슈라바스티에서 많이 이렇게 머무시죠. 여기 이제 불교의 가장 초기 부처님 거의 제세 시기에 가장 중심지였다고 하면요. 마투라는 여기 있습니다. 서북부에 있습니다. 그 아반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반티의 왕이 마투라 왕의 아마 축하였던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요거 아까 빠뜨렸네요. 바이라트 비문이라고 하는 오래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쇼카 왕의 비문의 이 경전이 연대 따지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바이라트 비문에 수다니파타에 있는 경전 3개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쇼카 왕 시기에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바이라트 비문이 바이라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투라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라트도 인도의 서북부하고 관련이 깊은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전연은 부처님 제세 시에 직접 부처님이 활동한 라자그라하나 슈라바스티에서 있었던 분이 아니라 마투라나 아반티 같은 서북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불교가 여기 화살표가 조금 이상하게 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불교가 성립을 하고요. 중심지에서 설명을 하고 제일 먼저 산치로 가거든요. 산치로 가고 산치에서 이렇게 간다라 쪽으로 마투라를 거쳐서 간다라로 가든가 이렇게 불교가 전파가 되죠. 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느냐 하면 이게 무역로여서 그렇습니다. 실크로드가 이런 식으로 인도 내부 실크로드는 간다라에서 마투라 산치에서 다시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식의 무역로가 있어가지고요. 불교도 이 길을 따라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마투라나 아반티 같은 다소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도 불교가 서쪽으로 점점 전파가 되면서 거기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어떻게 보면 불교보다 앞선 전통에 익숙했던 아마도 그런 수행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수보리가 저희 반야경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분도 서북인도와 연관이 있는 분이거든요. 밀린다 왕문경 제5장의 수보리의 개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밀린다 왕문경은 현재는 팔리오로만 남아있는데요. 요게 원래 간다라 배경이거든요. 간다라 배경이고 아마도 밀린다 왕문경은 원래는 간다라에서
간단어로 쓰여졌던 것이 팔리오로 번역되어서 스리랑카로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 제5장에 수보리의 개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수보리도 서북인도적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보리는 어떤 분입니까? 무쟁제일 아닙니까? 무쟁제일은 쟁론이 없다라고 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논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쟁이 번뇌를 의미해서 번뇌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쟁의 원래 언어가 아란야라고 하는 황무지를 뜻해가지고 숲이나 황무지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로계라고 굉장히 또 오래된 경전이 있는데요. 이 장로계에서 수보리의 삶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오막살이는 지붕이 잘 덮여 있어 안락하고 바람도 들지 않으니 하늘이여 바라는 대로 비를 뿌려주소서. 나의 마음은 잘 집중되어 해탈하였으며 나는 열성적으로 수행하고 머물고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하는 이 개송이 장로교의 첫 개송입니다. 이때 이 오막살이가 아마도 황무지에 있는 혹은 숲에 있는 오막살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숲에서 고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다니빠따가 이와 같은 가전연이나 수보리라고 하는 직접적인 인맥을 통해서 서북인도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 우리의 반야경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반야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다니빠따에 나오는 그런 비주류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이념과 명상할 때는 이런 선정수에는 계속 비주류화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관우이의 지혜 개발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사리불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리불은 중심지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반야경 얘기를 하니까요. 계속 읽어보시고요. 이게 유식사상의 최초의 경전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해신밀경의 승희제 상품까지 이어집니다. 해신밀경 강의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요. 해신밀경 승리제 상품은 이 라모트 교수가, 라모트 교수가 구리현 선생님의 이제 지도 교수님 아니십니까? 이 라모트 교수가 해신밀경의 티베더를 이렇게 현대 음사에서 전사하고 번역을 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30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걸 하고 이 승희제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반야와 유식의 가교다. 혹은 유식사상에서 볼 수 있는 반야경이다. 아예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이 유식사상의 성립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승리제 상품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요. 수보리가 등장합니다. 수보리, 우리 반야경에 나오는 수보리 당연히 등장하겠죠. 수보리가 등장해서 다른 4명의 보살과 부처님과의 문답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승의제의 5가지 측면에 대한 문답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언어를 초월했다. 언어화할 수 없다. 언어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 상상하거나 개념, 특히 상상 중에서도 개념적 상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둘이 없고 탐구작용을 초월하고 일리를 초월하고 일림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3번 탐구의 작용 대상을 초월한 것이 쟁론의 중지와 연관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용보살이 멀리서 부처님 설법을 해신밀경을 들으러 이렇게 막 오는데 오는 중간에 수많은 외도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진리가 최고라고 쟁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쟁론을 멈추어줄 승의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승의제는, 그러니까 궁극적 진리는 그런 쟁론을 초월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보병보살이여 나는 모든 쟁론을 끄는 것을, 여기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끄는 것을 승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유식사상은 해심일경 한 250년에서 한 350년 정도에 성립한 경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수타니파타의 무집착 무견의 무쟁론의 사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어 가지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제 뭐 학자들 얘기를 합니다만 대승이나 그러니까 반야경이나 중간사상이 아비달마의 어떤 실제론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사상의 발전이다. 그게 반야경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유식, 초기 유식계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인도 철학사 새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양 학자의 얘기인데요. 서양 학자들은 뭐 아무거나 던지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뭐 권위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 이전부터 생각했던 이제 얘기들하고 좀 많이 이런 얘기니 역시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미 다 논문으로 나와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사구 분별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수행론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화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 화를 제거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내 자아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화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행론의 차이가 결국은 아비달마의 흐름과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에서 반야로 이어지는 흐름의 큰 차이가 아닐까, 큰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수행론에 그래서 자각평정 모델이 있고요. 집중 통찰 모델이 있습니다. 집중 통찰 모델은 우리가 잘 아는 지관 수행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수히 지관 수행만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류를 차지했거든요. 인도에서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려 수행 같은 경우에는 집중 수행이 아닙니다. 어느 한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대상과 맞닥뜨리면서도 그 대상을 상상하고 집착하고 하지 않는 그런 수행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좀 어렵게 해놨는데요. 핵심 철학은 자각평정 모델은 반실제론 인지적 해체이고 집중 통찰 모델은 뭐 실제론이고 뭐 분석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자각의 역할이 그러니까 사티 수행의 역할이 자각평정 모델에서는 뭔가를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그만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중 통찰에서는 모델에서는 대상을 이렇게 꽉 붙잡아 가지고 열심히 분석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지적 구성의 중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권성만 선생님 강의할 때도 나왔는데 이 교수들 자주 이 학생들 가르치는 초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주 겪는 이제 경우인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학생이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학생은 왜 희죽희죽 웃었는지 몰라요. 뭐 핸드폰 보다가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웃을 수도 있고 뭐 평소에 그냥 잘 웃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앞에서 보는 사람이 쟤가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업 내내 괴롭고 수업 끝나도 괴롭고 나중에 그 학생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학생은 아니에요 이러고 하면서 굉장히 관계가 어그러지고 본인의 삶도 좀 이렇게 약간 힘들어지고 두 분 다, 당사자 두 분 다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그런 것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희죽희죽 웃으면 희죽희죽 웃고 있네.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수행 방법이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반야 중간 선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것도 제가 삼매에서 정유로라고 하는 첫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 첫 법회에서 선까지 이어진다.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이런 마조 도일의 사상이 사실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사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불교와 선을 이렇게 동일한 사상이나 수행론으로 보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큰 흐름이 있고요. 특히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 흐름이 저희가 보는 반야경의 큰 흐름의 아주 핵심 축을 차지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신의 관계이기도 했는데 자가 평정 모델은 굉장히 신체 중심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점점 더 수행은 그 개정의 사막 중에서 해학이 아니라 개학에서 시작해서 개학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상에서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 앉는다라는 행위 그 자체가 명상이고요. 법회에 이렇게 몸을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어떤 내용보다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가 나서 결국은 손이 올라가거나 입에서 무기가 튀어나거나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의 작동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게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집중 통찰 모델은 그거는 약간 다르게 어떤 굉장히 분석적인 정보를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비가 있다. 대비가 있고 반야경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로 막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수행 모델이다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전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